안녕하세요. 저도 슬슬 갱년기에 접어들어가는 건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참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40대가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날 만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젠 헷갈리네요. 전에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자식 키우고 시집살이 하고 남편만 보고 사셨던 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한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벌써 이 나이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을까요? 이 모든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 남편인데요. 이 사람은 저랑 나이는 비슷하지만 아주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그만치 위에 누나들이 4명이고요. 그저 주구장창 아들 낳을 때까지 그렇게 낳으셨다네요. 큰 신우가 이 부분에 대해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용철이 저놈은 순전히 시대 잘 만나서 그리고 우리 자매들 때문에 혼자 꽃가마 타고 다녔지.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불쌍하지만 나는 나이 먹을수록 우리 엄마가 안 불쌍하고 그냥 미워. 올케 앞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말이야. 어이 누님 그렇게 말할 게 있어? 내 마누라도 있는데 앞에서 그런 말은 좀 자제하셔. 내가 뭐 누나들만 득실거리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엄마가 왜 안 불쌍해?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게 부직갱이 매번 피해 다니며 힘들게 사셨는데. 자식들이 불쌍해 안 하면 누가 엄마를 챙겨? 그런데 참 저는 이래서 시댁 식구들이 나란히 모이는 분위기가 싫더라고요. 꼭 이런 식으로 화제가 흐르고 언성 높아지고 누구 하나 울고 누구는 술 취해서 싸우는 그림이 만들어지더군요. 우리 남편은 막내고 사랑 많이 받았으면서 누나들한테 맞춰줄 것이지 절대 한마디도 안 지는 타입이었죠. 봐라 봐 이놈 자식 말하는 뽐새 봐라. 니만 엄마 아버지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쳐누려 놓고 누나들 앞에서 그렇게 주름 잡고 싶냐? 얻어먹은 거 많으면 니나 실컷 엄마 불쌍히 여기면서 죽을 때까지 효도해라. 안 말린다. 누나 말 다 했어? 맨날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누나들만 만나고 면 화병이 나고 체해서 며칠을 알아눕지. 아유, 속사납게 진짜. 이렇게 되면 신우들도 한둘씩 일어나면서 인상을 쓰고 자리를 빠지는 거죠. 근데 이때는 분위기가 남달랐던 게 막내 신우가 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큰언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언니도 엄청 벼르고 왔어. 엄마랑 용철이 둘 다 뒤엎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창 말렸다? 그런 개싸움 안 되려면 한동안 얼굴 안 보는 게 낫겠어. 올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암튼 우리 슬슬 일어날게. 그러면서 파하는 분위기였고 남편은 화가 나서 자기 누나들 배웅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신우들은 주절주절 욕 비슷한 소리들을 하고 어머니는 진즉 취해서 안방에 아주 뻗어버리셨어요. 하지만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는 제가 이 그림 안에서 제일 불쌍한 등장인물 아닐까요? 저러고들 다 밀물 썰물 빠지듯 사라지면 남편은 그냥 자기도 안방 가서 벌렁 드러눕거든요. 하여간 누나들만 만나면 이렇게 속에서 열불이 더 올라와. 당신 벌써 창 다 치웠어? 아이, 좀 주전버리로 먹을 만한 거 다시 조그맣게 차려와봐. 엄마 일어나시면 한 잔 더 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 이제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고분고분한 새댁 시절이 있었고 그때야 세상 순하게 다 맞춰줬죠. 먹고 싶으면 당신이 차려 먹어. 나 지금 여기 상 치우느라 허리가 휘게 생겼는데 어쩜 그러냐? 같이 좀 나와서 도우라고. 아유, 이렇게 밥상 받을 때마다 눈치를 보고 빌어야 되겠어? 됐어. 필요 없어. 이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인간이 연애 때에는 저에게 별이고 달이고 다 윽박질러서 따다 줄 것처럼 굴었답니다. 하지만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 두고두고 사람 피말리는 인간이었단걸요. 앞서 말한 저런 일들이 몰아치고 난 뒤 이후로 명절이라든지 가족 행사가 되면 신우들은 전부 손을 떼버렸어요. 말했잖아 옳게. 나는 이제 엄마네 안 가. 엄마랑 영 끊었어. 용철이 보고 알아서 엄마 잘 모시라고 해.
내가 엄마 때문에 그놈한테 별소리를 다 들은 거 생각하면 진짜 아휴, 그 녀석 똥기저귀 갈아주며 나도 못 가는 대학 그놈은 보내고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웃기지도 않아. 큰 신우 작은 신우 그 밑은 더 볼 것도 없고요. 행사에 대해 의논 전화를 하면 하나같이 제 남편 욕만 기차게 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은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맺는 거예요. 난 몰라. 올케가 그냥 알아서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엄청 대세서 오래오래 살면서 올케 괴롭힐걸. 암튼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걸로 연락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발을 쓱 빼버리면 저는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자기들도 말은 딸이라서 차별당했다고 하지만 딸보다도 못하고 시대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며느리 아니던가요? 저도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시누이들이 발을 빼니 제 일만 많아지는 거죠. 와, 진짜 누님들 한 명도 안 온다고? 미쳤네. 미쳤어, 진짜. 낳고 키워준 정도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어쩔 거야. 어머니는 계속 음식 어쩌고 뭐 많이 해야 된다는데, 형님들도 안 온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남편은 걷다 대고 속 터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무조건 엄마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그래야 성이 풀리는 분인데 누님들 안 오니까 엄마는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렇게라도 기분 풀어드려야지. 이러면서 남편 역시 저에게 떠맡겼고 저는 수년을 그렇게 해오다 결국 골마 터지게 됐어요. 나 올해는 그렇게 못해. 어머니랑 그 산더미 같은 음식들 반년째 냉동실에서 썩지도 않고 가득 찰 그 음식들 같이 못 만들어. 나 명절 지나고 제사만 지나면 알아 눕고 못 일어나는 거 알잖아. 하여간 나는 이제 빠질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봤고 그래도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좀 놀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겨우겨우 결혼하고 박씨 집안 시집 와서 시달렸던 그 모든 일을 이제서 제 손에서 놓게 되나 보다 했어요. 친정엄마도 놀라셨고요. 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고, 참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 나는 아무리 먹 같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바른 말은 못했어. 니들은 참 편하게 세상 산다. 애초에 이런 걸로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엄마. 낳아준 엄마한테도 못하는 짓을 왜 남의 엄마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완전히 손 털어야지. 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요.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 갑질 생명력이란 참 징글징글하게도 길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계기가 생겨버려서 놓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이 전화해 줘서 알았고요. 저기 들었어? 엄마 다치셨대. 음식 서빙하고 나르다가 미끄러지셨나 봐. 그 번화가 쪽 식당 있잖아. 쉬엄쉬엄 일하면서 다닌다고 했던 곳 말이야. 아휴,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기절할 뻔했다니까 진짜. 아휴, 우리 어머니가 글쎄 남편이야 뭐 자존심에 쉬엄쉬엄 알바하듯 다니시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엄연히 생계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땅한 재산도 없고 돈을 좀 헤프게 쓰시는 분이라 여유가 없어요. 암튼 거기서 생활비를 버셔야 하는데 다치셔서 일자리를 잃게 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진짜 아주 죽을 날 받아둔 사람처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걸 어쩌면 좋냐고. 허리도 이 모양 돼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고. 다들 나이 때문에 안 써주는 걸 거기는 그나마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어? 계산 빠르다고 시켜준 건데 이제 뭐 먹고 사냐? 어?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남아있는 건 연립 하나뿐이고. 아유, 나 못 산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어머니에겐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아휴, 아프신 어머니 뒤치다꺼리는 또 아무도 안 하려고 들겠지. 연로하신 노인네에게 생긴 사고 특성상 미루고 빠질 수도 없겠지. 이런 거 말이에요. 저의 이런 염려는 하나도 오바스러운 게 아니었고 정말 한치도 엇나가지 않고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엄마 저렇게 아프셔서 어떡하지? 아,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생활비도 이제 부족하시고 맨날 괜찮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 많으실 거야. 누님들이 도통 한 명도 엄마를 돌볼 생각을 안 하잖아. 그, 그래서 말인데, 여보, 혹시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부탁할 거 아니지? 나도 슬슬 이제 일 시작해야 돼. 나는 이미 제사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손 안 대고 나오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 아픈 노인네의 상황을 들먹여가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럼 엄마를 저렇게 놔두자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하다. 70 가까운 노인네가 다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 저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잠이 와? 아, 나는 안 된다니까. 아, 형님들한테 말을 하라고. 그 많은 핏줄들 놔두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러냐고. 당신은 우리 친정에 뭐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깊어졌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물러날 기미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냉전이 하루 이틀에서 쭉 이어지고 하필 이때 우리 친정 행사도 있어서 더 불편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했고 이래저래 말을 트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답니다. 와, 아니 우리 친척 언니 결혼식 하나 가주는 거면서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거래할 생각을 해? 내 남편으로 가는 거 하나가 그렇게 생색낼 일이야? 뭐? 이거 가줄 테니까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당신은 말을 진짜 정 떨어지게 해. 내가 언제 거래를 하겠어? 그 친척 처형 결혼식 갈 건데 가는 김에 할 말 있다고 했던 거잖아. 나 어제 엄마 들여다보고 왔는데 정말 장난도 아니야. 어? 냉장고 꼴도 말도 아니고 그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일단 가족 행사가 있으니 어찌어찌 다녀왔지만 가서도 애가 보채고 울어대고 남편은 저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인지 우리 가족들한테도 능글맞게 인사를 엄청 해대는 거 있죠.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을 그었습니다. 모시고 오는 건 못해. 진짜 그건 정말 안 돼. 아, 어쩌다가 나보고 들여보다 보라고 하면 그것까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함께 사는 건 안 돼. 나는 우리 친정엄마랑도 그렇게는 못 살아. 저는 엄청 고민하고 고심하며 말을 했는데 정말 의외였던 게 말이에요. 남편이 예상은 했다는 듯 그렇게 험악한 표정은 아니온 거예요. 웬일로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했는데 와, 더 험난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일 겁니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노인네 저렇게 혼자 둘 수도 없고 당신도 싫다고 할 거고. 그러고 뜸을 들이는 게 점점 쎄한 거예요. 기다려봤더니 세상에 전 너무 놀래서 턱이 빠질 듯 입이 벌어졌어요. 뭐, 200만 원? 어머니한테 매달 그렇게 200만 원씩 드리자고? 그럼 어쩔래? 엄마 다리 저렇게 돼서 질질 끌면서 움직이셔야 돼. 게다가 나가서 일하는 건 완전 불가능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모시자고 했던 거 아니야. 살림 합치면 집도 합쳐서 돈도 남고. 어? 아니, 됐어. 모시는 얘기는 그만하고 돈 200을 얼마나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건데 이번 달 한 달만 드리자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지. 몸 아팠다가 낫는 게 어디 엄마 맘대로 되냐? 나도 최소 6개월은 그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와, 전 정말 이때 차량 밖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영과 꿈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형편의 자그만치 1,200만 원을 반년 안에 나눠서 어머님께 드리자니 당시 우리 집은 대출도 많았고 얼마 안 있음 학교 갈 아이를 두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할 시간을 남편은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 굳혔어. 엄마 집 가서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도 못 해드리는 게 자식이 맞나 싶더라고. 게다가 같이 살게 되면 당신이랑 어머니 부딪힐 게 뻔하고 그거 보고 사느니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 얼마 용돈을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미 본인이 이렇게 결론을 다 내버렸고 경제권도 거의 남편에게 있으니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싫다는 표정을 지었더니 그럼 모실 거냐면서 버럭 화를 내니까요. 매달 용돈 드리는 자리에서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가서 엄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여다도 좀 보고 자꾸 우리 누님들 얘기 꺼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은 며느리로서 도리만 하면 되잖아. 이때 저는 도저히 반박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어머니께 몇 번 용돈 드리러 갈 일이 있었지만 저렇게 말해놓고 막상 안 부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간다지 않았어? 나랑 이준이도 같이 가야 하나? 갈 때 뭐 죽 같은 거 사가면 될까? 반찬 좀 해둔 거 있는데. 근데 남편은 의외로 그냥 혼자 간다는 거예요. 저야 뭐 따라갈 필요 없어서 좋긴 했죠. 됐어. 당신 어차피 엄마한테 가는 거 귀찮을 거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반찬은 따로 싸줘. 나중에 전화나 드리던지 해. 말 맞다나 저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가 있고 어머니는 진짜 말이 세신 분이거든요. 가서 잔소리 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남편 건너서 전달하고 끝내고 싶었죠. 당시에는 저희 아빠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저희 엄마도 꽤 허전해 하실 때였는데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텐 자주 갔었어요. 이걸 남편이 꼬집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밥 먹듯 드나들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는 해본 거야? 반찬이랑 몇 가지 딱 만들어주고 너무 안 들여다보는 것 같다. 아유, 진짜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킨다고 엄청 간섭질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민이 커졌고, 이전에 그만뒀던 직장 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저 복직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비슷한 계열사로 면접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남편이 무시하는 것 같고, 제 인력이 남아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자꾸 시댁에 쏟아붓길 바라더라고요. 이준이는 친정엄마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그것만 해결된다면 빨리 일하는 게 나아. 남자들도 여자가 일한다고 하면 나중에 본인이 기댈 거 생각해서 함부로 못하거든. 사실 이 무렵 때 남편이 저한테 은근슬쩍 맞벌이를 권유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나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거야. 예전에 알던 직장 언니가 두어 곳 소개시켜줬는데 한번 면접 봐보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도 이준이 저만치 컸으니 당연히 일할 때가 됐지. 나도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거 좀 버겁고 부담됐었어. 집에 있으면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도 이제 슬슬 일해. 참,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 저는 괜시리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이 볼 때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애정 같은 게 느껴지기는 하시나요? 그냥 정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뭔가 목적을 갖고 그게 달성되기 위해 퍼즐들처럼 맞물려서 사는 것 같아요. 전 시댁 문제만 아니었어도 남편이랑 무던히 잘 지냈을 텐데 이 사람은 애 낳고 난 뒤부터 자꾸 어떤 역할들을 강조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후로 새로이 취업을 했지만 뭐랄까요. 정말이지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고 일하는 여자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여자건 아니건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파서 제가 잠깐 휴가를 냈는데 그 다음날 같은 부서 여직원들이 뒷담을 하더라고요.
나 이래서 애 엄마들 싫어. 앞서 그만둔 그 아줌마도 툭 하면 애 아프다고 연차 쓰고 친정엄마가 봐주신 거 갚아야 된다고 가족여행 간다고 휴가 불쑥 내지를 않나? 아우, 이번에 새로운 아줌마도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결혼하기 싫다. 아우, 짜증나. 화장실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저는 나중에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가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런데 앞서 제 욕을 하던 그 여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 애기 괜찮아진 거예요? 앞으로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뭐 사탕 같은 걸 주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앞뒤가 다르게 느껴져서 무섭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에 와서 남편에게 토로했는데 저는 남편의 반응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일일이 기분 나빠해? 그냥 참고 다녀. 당신처럼 경력 뚝 잘라진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200씩 주고 쓰는 거 당연한 일 아니야. 그 여직원들 대학 멀쩡히 나오고 거기 근속하면서 착실히 급여 올리는 애들 아니냐. 당연히 흠 잡을 게 눈에 보이고 싫겠지. 아우, 여보, 내가 뭐 대단한 말을 바랬어? 나 간만에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내 역성 좀 들어주면 그렇게 안 되냐? 아, 그렇게 징징대는 거 들어줘서 뭐가 달라지는데? 맨날 징징거리는 횟수만 늘고 양만 늘어갈 뿐이야. 그리고 당신 돈 버는 데에 도움 하나도 안 돼. 빨리 그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버티는 수밖에 없지. 반대로 나는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어? 알면 좀 잘해. 정말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는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요. 저도 마음 같아선 이 모든 걸 깨부시고 당당하게 직장 다니고 남편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더랬죠. 하지만 애들은 왜 엄마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아픈 걸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셨는데, 글쎄 독감에 걸렸다지 뭐예요. 아우, 아까 소아과 데려갔더니 독감이라더라. 아휴, 나랑도 격리하는 게 좋을 거라는데, 아우, 나도 그게 옳은 것 같다. 낮부터 누가 머리를 때리는 것 마냥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준이도 5일은 어린이집 못 가고 격리해야 된대. 아, 어쩌면 좋냐, 이걸? 결국 저는 이걸로 실랑이를 벌이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친정엄마가 폐렴까지 확장돼서 입원하게 되시면서 제 손으로 사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남편도 이땐 한숨을 푹푹 쉬며 어쩔 수 없겠다 포기를 하더군요. 별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리고 참 당신도 시간 되면 엄마한테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아니 저 장모님 돌봐드리고 시간 되면 가달란 얘기야. 내가 지난달 첫 주인가 가고 엄마한테 못 갔거든. 반찬 혹시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솔직히 기분 좋은 제안은 전혀 아닌데 저도 어머니 댁에 너무 안 가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엄마 드릴 거 한 번에 만들 겸 휘리릭 반찬 네다섯 가지 정도 했죠. 그래서 재빠르게 어머니께 갔는데 저는 여기서 꽤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네? 아니, 저기 어머니 300만 원씩 받으셨다고요? 누구요? 어머니 아들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눈에서 하트가 쏙 빠져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 기가 막혀 죽겠는데 말이죠.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진짜. 딸년들이라고는 눈 감고 지 엄마 등쳐먹을 생각만 하지. 자식 역할 하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내가 아주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지만 그 옆에 애들 기싸움에 밀려서 그만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다달이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하지 뭐냐. 이날 어머니가 저 붙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4시간을 본인 얘기만 떠들어대셨는데요. 듣자 하니 다리 다쳐서만이 아니라 거기 아줌마들이랑 싸우고 사이도 안 좋으셨더만요. 그 기에 눌려서 그만두신 걸 남편은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말했던 걸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없으시던데요. 아, 참. 그리고 너 그 일 그만뒀다면서.
우리 용철이 혼자 벌어 300씩 주긴 힘들 건데 웬만하면 니도 좀 버티지 그랬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카스나들이 너보고 애 엄마라고 욕한다고 쪼아댔다며. 아이고, 그러고 이준이도 아프고 사돈도 아프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참아보지. 돈 200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오냐? 야, 남편이고 어머니고 제가 벌어서 나오는 돈에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었더라고요. 제 사정이 뭐고 어떻든 간에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딱 한 달 받았던 월급 200을 그렇게들 서로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아내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 곧장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나한테 200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한테 어디서 그런 여윳돈이 있어? 나보고는 카드값 나가는 거 따박따박 가계부 쓰라고 하고 하나씩 다 검사하더니 어머니한테 300이나 드리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이때 슬쩍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런 얼굴은 금방 사라지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아이, 엄마 아프고 치료받을 것도 있고 한의원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어. 6개월만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피해 끼친 건 없잖아. 당신이 번 월급을 달라고 하기로 했어? 뭐 그랬어? 내가 번 돈 내 엄마 준다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빠?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제가 얻은 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더 싸우고 싶지도 언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남편과 제 사이에 더 나눌 뭔가가 없을 것 같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릴 여유도 없이 그놈의 집안 행사는 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 칠순잔치였어요. 남편이 아닌 어머니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간 딸만 넷 낳고 아들 하나 낳기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좀 대접을 받고 싶다. 내가 그래도 늙음하게 말년에 복이 있기는 한 거지. 이주넘엄 네가 좀 제대로 준비해봐라. 반짝반짝하고 촌스럽게 시뻘겋게 그렇게 좀 해줘라. 남들 다 그리 하더만. 먼 놈의 요구사항은 또 그렇게 까다로우신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또 얄팍하게 말을 뱉더군요. 엄마가 해달라면 그렇게 해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요? 부페랑 연동되어 있는 홀들 많을 테니까. 당신이 인터넷으로 좀 알아봐. 아마 전 이 무렵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짧게 끊었던 것 같아요. 길게 말해봐야 속만 터지고 이상하게 새벽쯤만 되면 우울감이 들고 남편과 한방 쓰기도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 방에 와서 자꾸 남편과는 최소한의 소통만 했어요. 헌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70년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지식하고 50년대 아저씨들 같을까요? 당신이 이 집에서 딸이자 며느리 노릇을 하는 셈이니까 이번엔 누님들을 좀 중재해서 불러 모아봐.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잖아. 내 말은 누님들이 들은 척도 안 해. 같은 여자니까 당신이 뭐라 좀 얘기 좀 해봐 좀. 전 조금도 내키지 않았어요. 진짜 이 큰 행사만 끝내고 두고 보잔 생각이었거든요. 하나씩 시댁 일도 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더랬죠.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신우들 역시 순조롭게 따라주진 않았고 이게 뭐라고 제가 중간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앞으로 밀려드는 일거리를 다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나 지금 지난주 대전 갔다 오고 다음 주는 중국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어서 출장 다니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칠순이 인생에 어디 두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손 뗀다고 하면 어떡하냐?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그랬더니 제 보통 아닌 표정을 보고 자기도 좀 긴장이 되었나 봐요. 이상하게 갑자기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잖아. 우리 엄마 어린애처럼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이번만 잘 좀 넘어가 주라, 응? 아, 내가 이번에 중국 가서 장모님 선물도 같이 사올 테니까. 당신도 그걸로 장모님한테 생색 내고, 아무튼 서로 잘하고 살면 좋은 거잖아, 어? 누가 보면 제가 이 말에 혹해서 다시 손댄 줄 알겠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완전히 마지막으로 시댁 업무를 끝내고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칠순 일주일을 앞두고 무려 저는 독감에 걸리게 되어 엄청 아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여기 약 써왔어. 아, 나도 애도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당신도 안 옮기게 조심하고. 아니, 저기 또 옮기 시작하면 계속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고생하니까 하는 말이야. 아무튼 좀만 힘내. 연락은 나도 돌릴 테니까. 결국 자기 엄마 칠순 무더니 좀 준비해달라고 저러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찌어찌 저도 수액 맞아가며 나았고 칠순도 뭔 정신인지 모르게 초대 가수까지 섭외해서 끝냈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그날 저녁 말이에요. 그나마 저랑 말귀가 통한다고 생각했던 막내 신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곧장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옳게 좋은 날 애쓰고 고생 많아서 나도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면이 도통 안 서서 말이야. 우리 남편이랑 나랑 힘껏 수고비도 쥐어주고 했는데 어째서 이 시간이 될수록 용철이랑 올케는 인사 한마디 없어? 손님 초대도 너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수고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일단 끊고 뭔가 이상해서 곧장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까 누님이 주는 거 받긴 했는데 그대로 다 어머니 드려버렸지. 아, 그냥 다들 직통으로 저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막내 신우에게 얘기했는데 괜히 박씨 집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말구녕이 안 통하더라고요. 나는 엄마랑 연 끊은 지 오래야. 어디까지나 올케네 수고했다고 돈을 쥐어준 거라고. 아, 남편 간만에 처가 행사 데려가서 돈 크게 쓰게 했는데 면이 안 서잖아, 진짜. 계속 투덜대고 짜증난다는 신우 때문에 결국 아직도 독감의 여독이 남아 몽롱한 제가 별로 말도 안 나눠본 막내 신우 남편에게 전화해서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까 괜히 집 매형만 욕하더라고요. 치, 얼굴 한 번 안 비추다가 딱 한 번 와서 돈 좀 썼다고 그거 더럽게 생색내네 진짜. 아유, 다시는 얼굴 안 봐야지 진짜.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어떤 공도 치아받지 못하고 그렇게 칠순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만 열심히 제주 넘고 돌고 뛰고 재롱 부린 셈이었죠. 그러고 얼마 지났을까요? 제가 시댁 따라다니다 정신없던 사이 저희 친정엄마는 그 무렵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셨는데요. 바로 산악회 모임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번엔 여기서 다 같이 지방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 딱 한 번 금방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나도 나이 먹어 자식들한테 데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또래들끼리 길눈 밝고 똑똑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다, 야. 그 말에 저도 크게 안도했고 엄마가 가시는 편에 용돈도 얼마 챙겨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지요. 이렇게 쭉 쓰면서 느낀 건데 제 인생은 굴곡 없이는 그냥 못 흘러가나 봐요. 자꾸 어디선가 텅텅거리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무던히 1박으로 놀러 가신 듯 했던 엄마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유, 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큰 병원 가버리잖니. 엄마 원래 무릎이 말썽이기도 했고, 수술해야 될 거라는데 이 나이에 수술은 겁난다 진짜. 아우, 나 어떡하면 좋니? 엄마 얘기를 듣고 놀라서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병원 오가는 사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많이 심각한 것 같아. 무릎 수술해야 된다는데 몇백 든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훅 나갈 돈이 없을 텐데 엄마도. 저는 이렇게 말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선 남편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장모님을 안쓰러워하거나 저의 기분을 거드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인간은 멍하니 TV 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 엄마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나도 맞벌이 시작해서 쭉 일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해결하는데 알다시피 그만뒀잖아. 그때도 엄마가 이준이 많이 봐줬고.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 좀 내줄 수 있겠어?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좀 찔렸던지 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나는 도리는 하는 사람이야. 어? 장모님 이준이도 봐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금옥 해드려야지. 그래. 그럼 잠깐 엄마가 아까 톡으로 보내준 거 내역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내역을 찾아내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당장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말하던 인간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300 정도 든다고? 아니, 무릎을 뭐 열어야 돼? 아, 근데 이거 정확한 금액 아니잖아. 엄마도 대중 없어. 주변에서 듣고 말한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해. 아무튼 그 정도 든대. 그런데 이 인간이 바로 어떻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트집을 잡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비열하게 말이에요. 아유, 암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목돈을 대뜸 내놓으라고 하면, 아, 이래서 자식 하나면 골치가 아프다니까. 혼자서 다 몰아서 그냥 부담해야 되고, 아, 이게 뭐냐고. 우리도 돈 나갈 때가 천진데, 쎄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쭉쭉 물쓰듯 나가버리면, 아휴, 무슨 사는 보람이 있냐? 어머, 여보, 진짜 말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떡해? 나라고 이런 청구서 당신한테 내밀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했어. 근데 상황이 안 되고 엄마는 많이 아프신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여전히 꿍한 얼굴로 제 쪽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쯤부터 이성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하나라서 다 부담하니 골치 아프다고? 그럼 자기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당신 혼자 다 냈어? 나 진짜 말을 곱게 할 수가 없다. 누님들 어쩌고 핑계 대가면서 당신 옆에 있는 나까지 맞벌이 하는 식으로 눈치 줘놓고 뭐? 당신 매달 300 드리는 거 아직 끝나지도 않고 몇 달 더 남았잖아. 와,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와 사람이? 남편은 제가 꽤 흥분해서 말을 하고 듣다 보니 지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긴장을 빡 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되는 것 같고 당신한테 이렇게 구걸하듯이 일일이 다 따져 말하고 허락을 구해야 돼? 진짜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그럼 나는 왜 자기네 집 식구들 따라다니면서 중재를 한다고 용을 쓰고 어머니를 챙겼어야 했어? 남편은 여기서 큰 한숨을 들이내쉬더니 대충 달래는 듯 손짓을 하며 얘기를 끝내버리더군요. 아, 됐어, 됐어. 아, 이제 그만 알았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돼. 아, 우선은 내가 돈 100만 원은 어찌어찌 만들어 보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기다려봐.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판에 짜증을 내며 얘기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안 됐는데 하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지네 엄마며 누나들 싸움에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놓고 진짜 나쁜 놈이야. 벌 받아야 돼, 그놈은. 아휴, 됐다, 됐어. 그럴 것 없어. 내가 내면 돼. 아, 적금 하나 깨면 될 거야. 급하면 돈 나올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괜히 나 갖고 둘이 싸우고 그러지 마라. 각자 가족들 갖고 싸우는 게 제일 불성사나운 거야. 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한사코 엄마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한 중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애를 데리러 어린이집 간 사이 엄마는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 공연히 내 수술비 갖고 박사방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 엄마 그런 걸로 사위덕 보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하나도 안 필요해. 그 딸 사위 싸워가지고 그거 결제해주면 내가 치료하면서 뭐 마음이 편하겠니? 그 전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급기야 엄마가 이렇게 알아서 하게 됐고 남편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돈 얘기는 아예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한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암만 해도 그때 막내 누나 그러고 간 거 마음에 좀 걸려. 그때 자기가 대신 전화해서 매형한테 인사했고 나는 매형이 너무 얄미워서 모른 척했지만 사실 뭐 누나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 일단 겸사겸사 그냥 밥이나 먹자고 당신이 그 전화 좀 해줘봐. 엄마한테 내가 아까 전화해보니까 엄마도 같은 생각인가 보더라고. 뭐라고?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 참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얘기라고 귀를 헤매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막내 누나네 부부랑 우리 부부랑 엄마랑 다 같이 갈 만한 한식당 좀 알아봐 나. 나도 적당히 인터넷으로 찾아볼 테니까. 전 여기에서 들고 있던 물잔을 쾅 내려놓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막내 형님 어쩌고 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되묻는 것 같아? 진짜 뻔뻔하고 배려 없다 당신. 나랑 요 앞전에 뭔 얘기하다가 끝났는지 생각도 안 나나 봐. 그러자 남편은 그제서야 누나를 굴리는 듯 하더니 진짜 얼굴에 느낌표가 그대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냐? 우리 엄마 아픈 걸로 그렇게 옥신각신 해놓고 아예 뇌에서 다 지워버렸나 보다. 내가 당신 엄마 그렇게 대하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면서. 남편은 제 말에 먹긴 놈이 섞는다고 찔려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저 장모님한테 내가 뭐 특별히 뭐가 어째서 일부러 그런 거겠어? 나도 우리 집 일이 생각하다가 깜빡한 것뿐이야. 알려주고 다시 물어보면 되지. 말을 그따구로 하냐, 너는? 저는 이날만큼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깜빡하고 자시고 이해받을 일이야? 어? 우리 엄마 수술하려고 돈 얘기 나왔던 거잖아. 나보고 얼마 돈 1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준다더니 종일토록 연락도 없었고 내 얼굴 보자마자 또 네 식구들 뒤치다꺼리 맡기려고 했지? 결국 우리 엄마 돈으로 냈어. 어떡할래?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몸이 절로 부르르 떨렸는데 남편 놈은 찔리니까 더 막 화를 내면서 저를 궁지에 몰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랬던 증거 있냐고! 각자 자기 식구들 생각하느라 까먹을 수도 있지. 그러는 너는 네가 평소 뭐 얼마나 우리 가족한테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일일이 가르쳐서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게 그거 수술비 좀 장모님 내셨다고 그렇게 억울해 미치겠어? 이때부터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에게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어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너 자꾸 엄마들끼리 비교하는데 그럼 나는 왜 당신 엄마 수술비를 당연히 대야 하는 건데 나 혼자 보니까 아주 물줄기가 나한테서 다 쏟아나는 것 같아? 말하면 다 나오는 줄 아냐고. 너 저번에 뭐라 그랬냐? 칠순 때 우리 엄마 챙기는 거 말했더니 뭐?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라고? 그럼 개소리나 하던 게 너 아니야? 전 여기서 정말 천둥 번개가 정수리를 스치듯 어마어마한 충격과 깨달음이 일어나더군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셀프? 맞아. 좋다.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럼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자. 어때? 각자 부모님께 잘하고 셀프로 효도하고 효도한 만큼 본인 부모한테 받아먹으면서 각자 인생 살자고. 이 말에 남편은 이해가 잘 안 되었는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그대로 현관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혼자 실컷 셀프로 네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아. 거긴 내가 들어갈 구멍이 아니니까 나는 간다.
당신이랑 더 할 말 없고 당신이랑 이제 살기 싫어. 말 걸지 마, 이제. 그러고 나가버렸고 엄마 수술을 하고 집에 오시기까지 한 2주간을 엄마네에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애 어린이집 보내고 중간에 남편 없을 시간에 몰래 집에 가서 남은 짐들을 조금씩 덜어왔는데요. 결국 더 길어지는 걸 못 참고 남편이 쳐들어왔죠. 애 어린이집 하원해서 들어오려는데 저희 친정 입구 앞에 남편이 장승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애 데리고 나가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하도 장모님께서 어쩌고 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도 못 드려보고 참았는데 알아서 적당히 하고 기어들어 왔어야지.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집안에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를 거야? 우리 집이 우스워? 아니,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다 만든 거 아니냐고. 이제 내 탓을 할 일이야? 전 그대로 애만 들여보내고 다시 현관에서 말했어요.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안 들어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들어가서 다시 살 것 같았으면 왜 나왔겠어? 나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당신이랑 사는 거 손해야. 그만할래.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웃기지 좀 말아줄래? 이혼은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남들이 여기저기서 주제넘게 이혼하는 소리 하니까 당신도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장모님 수술비도 없어서 나한테 깽판 치다가 나가버린 주제에 이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뭐? 내가 이혼을 왜 못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뒷짐을 지고 한숨만 팍팍 쉬어대더니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됐고 서로 힘 빼지 말고 애도 그만 고생시키고 장모님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와. 당신만 똑바로 하면 모두가 행복해. 뭔 말인지 알지? 어이가 없네.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엄마를 걱정해 주셨대? 뭐? 이혼할 주제가 안 돼? 그럴 주제가 되는데 당신보다 낫지. 없는 형편에 돈 300씩 시댁에 갖다 붙는 당신보다 난 아주 여유 있어. 어디서 명령질이야? 아우, 이걸 진짜. 존말할 때 빨리 들어가서 애 데리고 챙겨서 나와. 더 큰 소리 안 나게. 이야, 이 인간 이자분이 더한 짓도 저에게 하겠더라고요. 저는 번뜩 생각난 게 있어 후다닥 들어가서 엄마에게 말하고 그걸 챙겨 나왔죠. 남편은 지 기준에서 제가 정신 차린 줄 알고 팔짱을 끼고 입구 앞에 서 있더군요. 뭐야, 애는? 왜 혼자 나와? 짐이랑 다 갖고 나오라니까. 이거나 볼래? 당신 주제 파악 시켜줄 종이야. 보고 화병 나서 찍고 그러면 큰일 난다, 당신. 적당히 보고 돌려줘. 그러고 전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걸 받아보더군요. 이게 뭐야, 땅이.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이게 아니, 나보고 이거 어쩌라는 거야? 전 그걸 다시 훅 뺏어서 등 뒤로 돌리고 쏘아붙였어요. 뭐긴 뭐야? 당신 주제 파악해주는 종이라고. 이 쪽지 부지 땅 우리 엄마 거라고 적혀 있지? 안 읽었어? 읽어놓고 왜 모른 척해? 현실 부정하고 싶어 죽겠지? 그러고 전 다시 숨을 헐떡여가며 마구마구 쏟아냈어요. 야, 우리 엄마한테 그깟 수술비 안 들여도 물려받을 돈이 300억대 재산이 있어. 뭐? 이혼할 주제? 세상에 그런 말도 그런 자격도 필요하냐? 당신이나 앞길 잘 살 생각이나 해. 그간 그렇게 어머니한테 올인했으니까 알곡같이 다 모아주셨을래나 몰라. 그 돈 천 얼마 나중에 받아다가 영원히 엄마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쳐 살아. 다신 여기 얼씬거리지 말고. 그러자 남편은 눈동자가 엄청나게 흔들렸고 막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너, 당신 미쳤어? 어디다 대고 말을 지금 굿떡으로. 미치려면 곱게 미쳐. 왜?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나니까 실감이 안 나지? 평소에 내가 얘기한 게 없으니까 몰랐겠지. 엄마 재산은 엄마 거고 나는 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당신 아주 나를 천혜고아처럼 부려먹으려고 들더라? 그리고 뭐? 자식 하나라 지질이 궁상으로 부모한테 다 쏟아박는다고 했지? 남편은 상황 파악이 뒤늦게 되었는지 연식 콧바람을 몰아쉬며 이젠 저 말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이를 갈고 난리가 났더군요. 왜? 분해? 당신도 당신 엄마한테 몰아서 받든지 왜? 야구르지? 나 아주 알거지로 하고 그지같이 끌고 가려다가 본인이 그지인 거 현실 파악되니까 죽겠지 아주? 이렇게 저도 잔뜩 독이 올라서 쏟아부은 건 그간 당했던 내용이나 이날 와서도 너무 당연하게 절 하녀 부리듯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전 말도 제대로 맺지 않고 그 길로 들어와 버렸고요. 남편은 그 뒤로 우물쭈물 거리다가 지 엄마랑 누나한테 다 알렸더라고요. 그래봤자 누나들도 편들어주지 않고 어머니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눈 말짱이 뜨고 이혼당했고 저는 엄마 쪽으로 넘어온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혼 갖고 엄마도 꽤 말이 많으셨지만 전날 남편이 찾아와서 부린 꼬라지를 다 알고는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 말고 엄마를 구슬려서 달려볼 생각으로 연락을 했었나 봐요. 아니, 나보고 글쎄, 장모님 몸 좀 괜찮으시냐고 연락이 온 거 있지? 아휴, 대충 말하다 끊긴 했어.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쪽으로 개수작 부리면 애도 못 보고 더 추한 꼴 당할 줄 알아. 접근 금지야. 이쪽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먼저 하기 전까지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남편은 세상 지 발밑에 두고 저를 골려먹고 함부로 대하다가 역공격을 당했고요. 다 쓰러져가는 그 연립에서 자기 엄마랑 단둘이 아주 오붓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받았던 그 월 300씩의 용돈을 모아두었을 리 따위 없었고요. 싹 다 탕진해버려서 아들이랑 세상 그런 원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네요. 이것 역시 그나마 연락해왔던 막내 신우 통해서 들었어요. 내 동생이지만 나도 더 얘기 못하겠다. 그냥 내 말은 그렇다는 거야. 옳게도 그가 냈었어. 그럼 잘 지내. 앞으로도 연락할 일은 없겠지만 건강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맺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랑 말이 통하는 사람은 이 막내 신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엄마의 땅은 그렇다 치고 당장 어떻게 굴릴 계획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엄마와 저와 아이 3대가 같이 맞물려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새로 집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 쪽으로 부지런히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죠. 원래 저희 엄마는 사위 있을 때 같이 얘기해서 알리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절대 땅 얘기를 사전에 미리 오픈하지 않길 바랬거든요. 덕분에 인간 바닥 끝까지 다 보고 점검한 뒤 잘 정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거 하나가 가장 아쉬울 뿐입니다. 그럼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히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7살 딸아이를 둔 하루하루가 바쁜 워킹맘입니다. 저는 재밌게도 시모를 통해 이런 사연들을 접할 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참 각양각색 사연들로 다양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이가 꽤 있으신 시어머니도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내놓을 만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보내봅니다. 제 삶은 다른 사연자들에 비해 큰 고난 없이 물 흐르듯 매우 평탄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름 부족함 없이 살던 저희 집에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오기를 바라셨지만 학창 시절 저는 마냥 청개구리 같아서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너무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결국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그 학벌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저를 평가하게 됐죠. 그래도 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격증도 따며 나름대로 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려 노력했어요. 처음에 제 시작은 일반 피부관리사였으나 점차 제 손길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고 6년의 시간이 흘러 그렇게 실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 즈음에 지금의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기본적인 소개 자리로 만났지만 남편과 저의 만남은 꽤 신기한 만남이었죠. 왜냐하면 소개자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님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샵을 다니며 꾸준히 저만 찾으시던 제 단골분이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항상 진행하는 루트로 피부 마사지를 진행하는데 어머님이 제게 먼저 물으셨죠. 우리 이 실장님 남자친구 있나? 아니요, 연애 안 한 지도 벌써 2년이나 지나가는데요. 아, 왜? 예쁘장하니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워낙 바쁘기도 하고 크게 만날 기류가 없어서요. 그나저나 그건 왜요? 혹시 사모님 아시는 분 중에 괜찮으신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괜찮은 남자 있지 그럼. 연하가 괜찮다면 혹시 내 셋째 아들 어떤가? 흔한 제의는 아니었죠. 자기가 다니는 샵 피부관리사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 일은 거의 없으니 말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저를 그만큼 예뻐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으니깐요. 부담스러워하는 건 알겠지만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 눈치 안 봐도 된다는 말이야. 내 셋째 아들 최근에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아직 세상 물정이 어떤지 잘 몰라. 이상한 여우 같은 기집애들 꼬일 바에야 우리 이 실장처럼 사회 경험 풍부하고 사람 대할 줄 아는 여자가 훨씬 낫지. 내가 이 나이 먹고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거야. 그건 내 눈에 이 실장이 쏙 들어온 거고. 나도 더 이상 우리 애 만나보란 소리 안 할 테니까 한번 밥이라도 먹어봐. 이후에도 당시의 사모님이자 지금의 어머님은 제게 계속 제안을 하셨고 결국 지금의 남편을 소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전문대에 일찍이 일을 시작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대학을 각 졸업한 새내기 직장인이었죠. 처음엔 억지로 이 자리를 나온 듯한 모습이 너무나 티나 보였어요. 대답도 건성건성,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예의 없는 태도에 저 또한 소리를 꽥 지르며 생각 없는 자리에 억지로 나온 거라고 저도 괜찮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후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기가 초면에 무례했다며 사과의 의미로 밥 한번 사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프레임을 빼고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저희 남편은 처음 마주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몸에 배어있는 젠틀한 매너에 유머스러운 모습까지 처음에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덕분에 저도 거리낌 없이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의 만남을 이은 뒤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현재 시어머니이자 당시 사모님이었던 어머님은 꾸준히 저희 샵을 나와 저에게 피부 관리를 받으셨고 저희 관계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상견인 날 저희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등 신경 써서 그 자리를 나오셨죠. 시부모님도 한껏 멋을 낸 모습으로 식당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까지도 함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둘이 있고 결혼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 조금은 당황스럽더라고요. 피부 관리 잘하더니 집이 좀 사나 보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잖아. 그러게요. 나이도 저희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관리사라서 그런지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게 꼭 저희 또래 같네요.
두 예비 형님들이 수군대며 하는 얘기를 들은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어려서인지 두 형님들 또한 저보다 나이가 어렸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신기하게도 두 형님은 고교 동창이라 그러더라고요.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 그리고 두 형님들은 같은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됐고 비슷한 시기에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데 이미 저 두 사이는 너무나도 친밀하며 제가 끼어들 틈이라고는 없어 보였죠. 시어머니가 예전에 제 단골 손님으로 피부 관리를 받을 당시에 제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두 형님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두 아주버님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며 마구잡이로 허락해달라고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해준 거라며 셋째 아들만큼은 적어도 자기 마음에 찬 여자에게 장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제가 될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지만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를 다녀온 뒤 친정엄마는 형님 될 두 사람들이 둘이 친구인데다가 기까지 세 보인다며 제 결혼 생활을 걱정해 주셨고 전 그런 엄마를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죠. 그리고 친정엄마의 걱정대로 두 형님들의 말도 안 되는 텃세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을 방문했을 때 귀신같이 따라온 두 형님은 제가 건네는 선물들을 죄다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에는 다른 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면 둘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제게 뒷정리를 혼자 하게끔 만들었어요. 막내 동서, 뒷정리는 혼자 할 수 있지? 아우,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손목에 큰 무리가 갈 것 같네. 그래, 동서. 나는 하지정맥이 있어서 더 이상 서서 일하면 힘들 것 같아. 부탁 좀 할게. 양의 탈을 쓴 여우처럼 앞에서는 같이 일하는 척 했지만 뒤에서는 뺀질대며 조금 쉬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우기 십상이었어요. 아유, 설거지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했구나. 수고했다. 어머님이 깔끔히 정리된 주방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식탁 의자에 앉아서 있던 두 형님들은 꼭 본인들이 한 것 마냥 대답을 거들었어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항상 뒷정리도 깔끔히 해야죠. 맞아요. 형님이 설거지는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궁짝이 잘 맞는 두 형님들에게 지금까지 뒷정리를 하나도 거들지 않았으면서 제 얘기는 어떻게 쏙 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계속 일을 했던지라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죠. 다음 해에 맞이한 명절에는 큰형님은 임신으로 배가 불러 거동이 힘들다며 누워서 상전 마냥 쉬었었고 작은 형님은 어쩜 명절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난 건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시댁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은 형님들이야 시댁에서의 행사나 명절이 아니고서는 자주 보지도 않으니 가족 간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지 한 번은 선을 세게 넘더라고요. 시어머님 생신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이었어요. 당시엔 제 딸이 태어나기 전 임신 막달인 터라 거동하기가 꽤 불편해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생각해둔 가방이 있어서 백화점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몸을 움직이기조차 버거웠던지라 어떻게 사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부탁을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작은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번 어머님 생신 선물 말이야. 나랑 형님은 돈 합쳐서 모피코트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동선 뭐 할 거야? 선물 겹치면 안 되잖아. 아, 생각해둔 가방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배가 꽤 많이 불러서 혼자 백화점을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렇구나. 아, 그럼 내가 사다 줄까? 네? 아,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어, 생각해둔 가방 브랜드랑 돈 보내주면 사다 줄게. 감사해요, 형님. 가방은 캡처해둔 거 문자로 보내드리고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이체해드릴게요.
알겠어. 선물은 어머님 생신날 바로 전해줄게. 갑작스러운 작은 형님의 호의에 의아하긴 했지만 제가 임신 막달인 걸 알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부른 배를 잡은 채 남편의 부축을 받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작은 형님이 사온 가방은 제가 보낸 가방과는 브랜드조차 아예 다른 가방이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제가 사려고 했던 가방보다 훨씬 저렴한 가방이었죠. 심지어 제가 부탁한 가방 브랜드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명품 브랜드였지만 형님이 사온 이 가방 브랜드는 그에 비해 떨어지는 하급 브랜드였거든요. 저는 옆에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들이 보건 말건 작은 형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이 가방은 제가 부탁한 가방이랑 브랜드조차 다르잖아요. 그러자 작은 형님 대신 옆에 있던 큰 형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 가방 작은 동서한테 얘기 듣고 나랑 같이 백화점 가봤는데 막내 동서가 보낸 가방은 품절이라 나랑 작은 동서가 보고 그나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머님에게 어울릴 만한 다른 걸로 골라본 거야. 아니, 그 가방이 품절이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말이라도 해 주시던가요. 하다못해 비슷한 급의 가방으로 사오셨어야죠. 이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심지어 이체까지 해드린 건데, 그럼 남은 돈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 말에 작은 형님은 오히려 제게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자아내며 되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동서, 동서가 사달라는 가방이랑 이 가방이랑 별로 금액 차이 많이 안 나거든? 동서 임신 막달이라 생각해서 형님인 내가 기꺼이 심부름 자처해줬건만 이렇게 따져 묻는다니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태도야?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작은 형님의 말에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질세라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한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거 보세요. 검색해보면 이 가방이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데 금액 차이가 안 난다니요. 제가 이체해드린 내역 보여드려요?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님과 남편이 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가, 진정해라. 나를 생각해서 사주려 한 가방은 마음으로 받고 작은 애가 사온 가방으로 만족하마. 그래, 여보. 형수랑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침착하고 뱃속 애기 생각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자. 저는 아직 더 할 말이 많이 남아 속이 답답했지만 계속 저를 말리는 두 분을 봐 고개를 끄덕인 뒤 쉬호흡을 여러 차례 하며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이후 집에 들어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작은 형님에게 연락해 구매해온 가방 영수증과 입금해준 금액의 남은 차액을 이체해달라며 계좌번호까지 같이 문자로 보냈죠. 그런데 오라던 작은 형님에게 연락은 안 오고 작은 아주버님에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받아보라고 시키고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죠. 야, 그 재수 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우리 와이프가 뭘 어쨌다고. 사오라고 부탁했던 가방 말고 더 저렴한 가방 사와서 남은 차액 이체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야, 그 가방 금액도 별로 차이 안 나더만. 아, 그리고 재수 씨가 금액이 조금 남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다던데? 야, 가족끼리 이제 와서 쪼잔하게 다시 돌려달라고 난리고, 아, 왜 그러는 거야?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들고 그런 적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애초에 부탁한 가방 금액에 맞춰 이체를 해줬을 뿐더러 남으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 했다니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안 봐도 작은 형님이 작은 아주버님에게 거짓말로 속인 게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이후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작은 아주버님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속상해하던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여보, 자익은 그냥 형수 심부름비로 줬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연락봤자 여보 스트레스만 받고 우리 애기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나도 형한테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잘 말해볼게. 애써 위로해주는 남편에게 겨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형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부탁 같은 거 하지는 말자 생각하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하나뿐인 제 딸을 낳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밤만 되면 울어대는 딸아이 덕분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빼고는 말이죠. 남편도 육아를 신경 써서 해주었고 종종 친정엄마나 시어머님이 와 딸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산후조리도 짧은 기간 안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딸아이가 두 돌이 될 때쯤 저도 일을 복직하기 위해 다니던 샵에 연락을 했어요. 아우, 어쩌지? 이 실장이 온다면 우리야 너무 좋지만 이미 우리도 사람을 다 구해서 자리가 영 안 나네. 안 그래도 이 실장 찾는 손님들 많아서 우리도 웬만하면 이 실장을 복직시키고 싶은데 대신 온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다 금세 적응을 해서 자리 잡았거든.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 미안해, 이 실장. 10년을 넘게 함께한 샵이었기에 복직은 금세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을 구한 터라 자리가 안 난다 해서 그렇게만 믿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 저를 대신해서 온 직원이 사장 언니 조카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10년 넘게 일해준 직원도 남은 남이니 자기 가족이 우선이라 그거겠죠. 언제는 동생 동생 하며 남동생만 있던 제게 본인을 언니처럼 생각하라 했던 사장 언니를 너무 믿은 제 잘못이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었죠.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고 기혼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페이에 직장을 구하기는 꽤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제 샵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집도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옆에서 지지해 주었고 지금껏 결혼 자금 외에 야금야금 재테크하며 모아둔 목돈에 남편과 친정엄마가 조금은 보태준 덕분에 대출을 소액만 받고 샵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새로 지은 신축 상가의 대로변 바로 앞이고 역도 가까이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는 월세가 꽤 나갔지만 무엇보다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죠. 딸이 어리기에 집과 가까운 게 제일 좋았거든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남편의 손을 빌려가며 가게 내부 인테리어는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죠.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꾸며봤습니다. 전에 다니던 샵은 그저 화려하게만 했다면 제 샵은 좀 더 깔끔했죠. 베드와 기계들을 모두 구비하니 제법 구색이 갖춰져 보이더라고요. 간판이나 홍보는 시아버님의 아는 지인분이 있다며 시댁에서 비용을 조금 보태주어서 진행한다 하여 제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온 가족의 배려와 모두가 신경 써준 덕분에 샵은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가 있었어요. 웬일인지 두 형님들도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주더라고요. 전에 시어머니 선물 일로 괜시리 서먹해져서 말도 쉽게 안 붙이고 거리를 둔 채 지냈는데 먼저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니까 괜히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고맙다며 다음에 기회 되면 놀러 오라고 연락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꽤나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 구하는 것부터 일이었죠. 자리 잡을 만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는 직원들이 몇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에 다니던 샵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들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근황을 물었어요. 제가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한 이후론 샵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도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해서 저번 달에는 월급도 밀렸다면서 다른 동생들 몇 명은 이미 관두었다고 곧 샵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지금 있는 직원 몇 명도 당장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줬죠. 그중에서도 제일 저를 잘 따르던 동생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현주야, 내가 사실 최근에 사는 동네 근처에 샵을 오픈했거든? 나도 믿을 만한 직원이 좀 필요한데 우리 샵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페이는 신경 써서 챙겨줄게. 어머, 언니, 너무 축하해. 언니가 샵을 차린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뤄내서 내가 다 좋다. 나야 불러주면 당장 가지.
그렇게 축하한다며 곧 대박 나는 거 아니냐며 제게 비행기를 열심히 띄워주던 동생은 며칠 뒤 저희 샵으로 와주었고, 이후 얘기를 전해 들은 전 샵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 2명이 더 저희 샵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렇게 직원들을 모두 고용해 정착시켰고 조금은 안정되어 가는 모습도 보였죠. 저희 동네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신도시인데 이것도 동네 장사에 해당이 안 된다 할 수 없어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찌 아셨는지 전에 일하던 샵에 제 단골 손님분들이 저희 샵을 찾아주셨고요. 전에 다니던 샵과는 거리가 꽤 있어서 이곳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지라 저는 반갑게 맞이하였고요. 그 손님들은 다른 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관리해 주려 노력했죠. 금세 동네에 소문이 난 저희 샵은 규모가 꽤 큰 피부 관리 샵이었음에도 예약 시간대마다 꽉 채워 손님들도 바글거렸고 직원을 더 고용해도 베드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샵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전 샵 사장 언니였죠. 저희 가게를 두리번거리더니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제게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따져 묻더라고요. 이렇게 본인 샵을 차릴 줄은 몰랐는데 우리 샵 손님들이랑 직원까지 다 빼갔더라? 아니, 뺏어간 게 아니라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주신 거예요. 제 말에 사장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제게 말했어요. 기막혀. 그것도 변명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던 초짜 피부관리사를 10년 넘게 거두었더니 은혜를 이렇게 웬수로 갚아? 너 때문에 우리 샵 망하게 생겼으니까 책임져. 난데없이 찾아와 책임지라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어 그 사장 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며 너 때문에 망하게 됐으니까 책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본인 샵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부터 제대로 돌이켜 보세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요. 그래도 인연이? 결국 이 사장 언니는 제 뺨을 때렸고 전 돌아간 뺨에 손을 얹은 채 벙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분이 덜 풀렸는지 카운터 위에 올려둔 인테리어 소품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품 몇 개가 깨진 뒤에야 경찰들이 찾아왔죠. 알고 보니 그 사장 언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꽤 높은 수치로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다음날 가차없이 저는 그 언니를 고소했고 며칠 뒤 제게 그날은 미안했다며 화부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자기 샵은 망해가는데 제 샵은 잘 되어가는 걸 보니 질투가 났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언니의 모습에 저도 그간의 정이 생각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10년이 넘게 몸담고 일했던 일터가 한순간에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에 고소는 취하하기로 하고 그 언니에게 좋은 기회일 만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바로 가맹점 라이센스를 주고자 함이었는데요.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오래된 인테리어와 낡은 영업 방식은 벗어던지고 제 샵의 2호점으로 재탄생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제안이었죠. 사장 언니의 실력이야 이 바닥에서 지금껏 버텨온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 언니에게 일을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믿을 만했죠. 최근에 저에게 하였던 행동들만 봐서는 샵이 망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합의금만 뜯어내도 언니는 제게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저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손님 수로 인해 점점 예약도 밀리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예전 샵의 위치가 지금 샵과는 거리가 있기도 하고 옆 동네이긴 해도 지역조차 다른지라 해당 지역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대 수익도 있었고 전에 샵 위치 또한 대로변 옆에 오피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에 새로이 리모델링하여 잘 홍보한다면 언니도 저도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었어요. 제 뜻밖의 제안에 언니는 잠시 당황해하더니 자기가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기존에 쓸데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던 금태 장식은 이제는 낡아 도금이 벗겨져 볼품이 없었고 제 샵의 분위기대로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탈바꿈했죠. 이제는 타 피부샵에서도 쓰지 않는 오래된 관리 기계들은 중고로 팔아 넘기고 제 샵에 새로 들어온 기계들을 바꿔줬어요. 그 외에 여러 작업들을 거치다 보니 금세 새로운 샵처럼 바뀌었죠. 저희 샵 간판으로 교체까지 마치니 어엿한 2호점 같았어요. 직원들은 공고 및 홍보를 통해 금세 채워줬고 제가 직접 나서서 교육도 진행했고 2호점도 그렇게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갔고 어느덧 목표치 매출액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손님 한 분 한 분 직접 관리하며 관리를 받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런 제 밑에서 애써주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는 어느덧 연 매출 5억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죠. 딸아이 얼굴도 간간히 볼 정도였으니깐요. 딸은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종종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저희 집은 친정집보다는 시댁에 더 가까웠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샵을 차린 것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물심양면 도와주셨고 아이도 직접 나서서 봐주신다고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을 갔어요. 남편은 조금 늦는다고 했고 평소처럼 어머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집에는 큰 형수와 시조카가 딸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어머, 형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나보고 대신 서화 좀 봐달라고 하시면서 키 건네주셨어.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긴 뭐. 우리 예준이도 서화 놀아주는 거 좋아하고 동서 바쁜 거 아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제가 샵을 차린 이후로 두 형님들은 제게 꽤 우호적으로 바뀌셨어요. 말투부터 사근사근하게 바뀌었죠. 이후 형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동서, 내가 요즘 애들 돌본다고 피부가 많이 푸석해졌더라고. 그래서 작은 동서랑 같이 가서 피부 관리 좀 받으려고 하는데, 설마 가족끼리 돈 받을 거 아니지? 그럼요. 오픈할 때 화환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작은 형님께 한번 놀러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동서 통해서 얘기 들었어. 근데 이 피부 관리라는 게 한 번 받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동서 2호점 내고 바빠서 본점에 없는 시간도 많다고. 시간 내서 갔는데 동서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쉽게 못 가겠더라고. 아, 그러신 거면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제가 직원들한테 말해 둘 테니까. 언제 같이 오셔서 피부 관리 받고 가세요. 이후 전 이 말을 한 것을 몇 번이고 후회를 하게 됐죠. 제가 말한 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아주 가끔 간절기와 피부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졌을 때 시간 내서 받아보라는 말이었는데 전달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조카를 본다고 일을 아예 쉬며 주부로 있는 큰 형님은 샵을 오픈하자마자 저보다도 빨리 샵에 도착해 있었어요. 동서, 나 어제 와도 된다고 해서 아침부터 와봤어. 오후 되면 손님 많아질 거 아니야. 생각해서 일찍 왔는데 괜찮지? 아, 네. 오신 김에 잘 받고 가세요. 제가 직원들에게 말해 둘게요. 저는 이어 직원들에게 노크를 하고 유니폼으로 다 갈아입은 직원 한 명을 불렀어요. 알겠어, 동서. 바쁠 텐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이후 큰형님은 제 옆에 있던 직원을 부르며 원하는 코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더라고요. 이 스페셜 코스로 부탁해. 나 여기 사장 가족이니까 신경 써서 부탁하고. 제 직원을 본인 직원 부리듯이 초면에 반말은 기본이고 큰형님이 가르친 코스는 얼굴부터 바디까지 풀코스로 진행되는 2시간짜리 관리 코스였어요. 직원은 제 눈치를 보며 큰형님을 탈의실로 안내해줬죠. 원장님, 진짜 저 사람 가족분 맞으세요?
사장님이랑 분위기도 너무 다른 게 다짜고짜 말을 놓으시는데 사장님 옆에 안 계셨으면 진짜 가족분 맞으시냐고 저도 모르게 따져 물을 뻔했어요. 미안해, 혜린 씨. 내 형님인데 원하는 대로 좀 부탁할게. 저는 직원에게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준 뒤 세안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큰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그럼 잘 받고 가세요. 제가 다음 예약자 있어서 이따가 관리 중이라 인사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려요. 얼굴에 클렌징 폼을 묻히고 있던 큰형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라는 듯 손을 저었죠. 저는 이후 바쁘게 예약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12시간 조금 지나서 2호점 언니에게 연락이 왔죠.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대표, 지금 이 대표 작은 형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무료로 관리를 받고 싶다네? 이 대표한테 직접 연락해 보라고 해서 전화해 봤어. 제가 뭐라 할 겨를 없이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작은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핸드폰을 자기한테 줘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대표, 작은 형님이 좀 바꿔달라는데? 네, 바꿔주세요. 이후 전화를 건네주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작은 형님의 말이 들렸어요. 어제 동서가 형님한테 나도 같이 자유롭게 피부 관리 받으러 오라고 했다길래 여기로 온 건데 이쪽 지점에서는 못 받는 건가? 아우, 형님이야 주부니까 시간 구애 없이 자유롭게 동서가 있는 본점으로 가서 받지만, 나는 직장인이잖아. 마침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회사 바로 앞에 여기 지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겨우 짬내서 온 건데, 안 되는 거야? 참,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고 가든가, 아님 주말에 연락하고 와도 되는 것을 저렇게 말이 나오자마자 연락도 없이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심보가 역시 제가 아는 형님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게 보인 호의는 그저 본인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 버리고 만 것이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걸 깨닫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형님에게는 제가 잘 말해줄 테니 받고 가란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사장 언니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언니, 제 작은 형님 맞아요. 회사가 그 앞이라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페이스로 40분 정도만 탄력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언니는 흔쾌히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작은 형님이 설마 제 본샵도 아닌 지점을 개념과 눈치 없이 오늘처럼 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올까 싶었죠. 그리고 그 예상은 다음날 바로 깨졌답니다. 이 대표, 오늘도 점심에 작은 형님이라는 분이 왔다 갔는데 알고 있어? 그 후에 그나마 시간이 남아 한숨 돌리고 있는데 2호점 사장 언니에게 연락이 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어요. 저는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고 언니는 전보다 진정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대표 가족이라니까 와서 관리를 받는 건 좋은데 오늘은 와서 굳이 얼굴뿐 아니라 바디까지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1시간 넘게 바디까지 다 받고 갔어. 그것까지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제 관리해준 우리 애한테 왜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얼굴 관리만 해줬냐며 화를 냈다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 대표? 정말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릴 수가 없었어요. 제 가족이라는 작은 형님이 그런 민폐를 끼치다니 제가 다 낯이 부끄럽고 작은 형님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다 부끄럽네요. 작은 형님에게 제가 잘 말해서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 직원분한테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미안했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당장이라도 작은 형님에게 연락해 일에 대해 사실이냐며 따져 묻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근무 중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의 메신저를 남겼죠.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제 오늘 다녀간 지점은 말 그대로 제 샵의 가맹점이지 제 샵이 아니니 연락 없이 찾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어제 페이스 관리만 진행하라 시킨 건 바로 제가 그런 거였으며 점심시간에 겨우 시간 내 찾았다길래 형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한 거였고 직원들은 저나 그 지점 사장님도 함부로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니 앞으로도 대하는 데 있어 주의해달라고 말이었죠. 더한 말로 도대체 개념이 있는 거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아가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후 제 메신저를 확인한 작은 형님은 정말 제 얘기를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다는 대답만을 남겼죠. 퇴근 후 집에 가니 오늘은 어머님이 유치원에 다녀온 딸아이를 봐주고 계셨어요. 어제는 남편이 일찍 퇴근해 딸아이를 봐주었기 때문에 어제도 시어머님을 뵐 수 없었죠. 전 그제 큰형님이 어머님 컨디션 안 좋다고 했다는 말이 떠올라 뒤늦게 안부를 여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서아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막내 아가 너야말로 일한다고 수고했다. 수고는요. 그나저나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저께 컨디션 안 좋다는 얘기 큰형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진즉에 안부를 여쭙는다는 걸 이제야 물어보네요. 아유, 그럼 멀쩡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저께도 내가 괜찮다는데 굳이 큰애가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라고. 내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나 뭐라나. 제가 큰 형님에게 들은 말과는 다른 얘기였습니다. 분명 어머님이 먼저 컨디션이 안 좋아 대신 봐달라며 카드키를 주셨다고 했는데 의아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형님의 행동을 생각하니 알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제 호의를 사 저희 샵에 들락거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라 평일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출근을 했죠. 주말에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 오후 늦게 출근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고 있었죠. 출근 후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별일 없는지 물었는데 저희 샵 실장직을 맡고 있는 직원이 제게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형님이라는 두 분이 아침부터 저희 출근도 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큰형님이라는 분이 아침부터 오셔서 스페셜 코스로 관리받고 가셨는데 혜란 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저께도 원장님 계실 때 똑같이 아침부터 오셔서 관리받고 갔다면서요? 어제는 은행 업무로 조금 늦게 출근해서 몰랐는데 작은 형님이 이어 큰 형님도 연달아 관리를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형님은 2호점에 찾아가지 말랬더니 바로 본점으로 찾아오는 꼴하고는 심지어 오늘도 둘이 나란히 와서 관리를 받고 갔다니 정말 두 형님 하는 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이 오셔서 관리받은 걸 원장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혜란 씨한테는 원장님한테 언제 쉬는지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한테 온 거를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이어 언제 휴무인지 스케줄까지 물어본 것이 앞으로 제 눈을 피해 자유롭게 와서 관리를 받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직원에게 말했죠. 잘했어요, 조 실장. 일단 어제랑 오늘 둘이 관리받은 내역 모두 사용료 비용 처리해 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영수증 끊을 수 있게 날짜랑 시간, 금액 모두 꼼꼼히 적어줘요. 앞으로도 오면 나한테 별도로 보고할 거 없이 영수증 처리하고 부탁 좀 할게요. 저는 그 둘이 어떻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내색하지 않고 지켜보려고 했죠. 그렇게 6개월가량 그 둘은 제 샵을 뻔질나게 들락거렸고 한 번은 본인들 친정엄마까지 모셔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있건 없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을 3개 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느 주말이었죠. 평소처럼 오전에는 밀린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직원에게서 다급히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지금 두 형님분들이 친구분들 데리고 단체로 와서 관리받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내하지 말고 대기시키고 있어줘. 내가 바로 갈게.
전 전화를 끊자마자 딸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상황 설명을 대략 해준 뒤에 샵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니 대기석에 앉아있던 두 형님은 저를 보자 자리를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오더라고요. 전 바로 두 형님들에게 뒤에 형님들과 함께 있던 그 무리를 가리키며 물었죠. 형님들, 저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그러자 뭐라 말하려는 작은 형님을 큰 형님이 막아서며 말했어요. 나랑 작은 동서 동창 친구들인데 최근에 우리가 동창회를 했었거든. 거기서 나랑 작은 동서가 우리 막내 동서가 피부 관리 샵을 하는데 잘 나간다면서 자랑을 좀 했어. 그래서 다 같이 온 건데 우리 얼마나 대기해야 돼? 얘기를 듣는 내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기본 개념이 없는 두 사람이 내 형님들이라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단체로 주말에 샵을 오려면 당연히 예약을 하고 와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평소에도 예약제인 저희 샵을 제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한 번도 예약 없이 관리를 받아가더니 다짜고짜 자기 동창 친구들을 이끌고 와서 언제까지 대기하면 되다니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형님, 저희 샵은 예약제예요. 지금까지 많아야 두세 명씩 오셔서 겨우 맞춰 관리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주말에 예약도 풀이라 이 인원 수용할 수가 있는 베드가 안 나와요. 전 최대한 차분히 두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제 말을 듣던 작은 형님이 목소리를 키워 묻더라고요. 아이 그럼 다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못 받는다는 거야? 네, 단체 예약은 미리 하시고 오셔야 돼요. 단호한 제 말에 작은 형님은 곧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상황 파악 중이었는지 열심히 눈을 굴리던 큰형님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아우, 동서, 내 체면 좀 살려줘. 겨우 시간 맞춰서 다 같이 온 건데, 이대로 가면 내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 응?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하고는 직원에게 가 예약 현황을 확인했어요. 형님들이 데려온 인원은 형님을 포함해서 총 6명이었고 다행인지 저희 샵에는 6인 단체룸이 있었죠. 원래 예약되어 있는 분들은 2인실이나 1인실로 재배치해 주었고 3분 정도 양해를 구하고 2호점으로 넣어 주었죠. 다행히 2호점에 해당 시간대에 남은 자리가 있어서 문제없이 예약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관리실에 같이 넣어주었더니 제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직원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지 두 형님은 벽 너머로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벽에 귀를 갖다 대며 그들의 대화를 집중했습니다. 하여간 할 수 있으면서 저렇게 재수없게 군다니까. 앙칼진 작은 형님의 목소리가 또 또렷이 들려왔고 뒤에 이어 큰 형님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전현이 재수없게 구는 게 하루 이틀이냐? 저급한 큰형님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까 제 손을 잡고 애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샵이 생각보다 꽤 크네. 아까 들어보니까 예약도 꽉 차 있던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나 봐. 그 뒤로 친구분으로 보이는 처음 듣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시댁에서 돈 꽤 보태줬었다는데 안 그럼 이런 큰 곳 계약이나 했겠어? 맞아. 고작 피부관리사가 이런 큰 샵을 차릴 돈이 어디서 났겠어? 곧바로 큰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말을 맞장구 치는 작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보태준 거면 우리도 이 샵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저는 아까 눈 부라리는 거 봤어? 어디 형님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는지. 아유, 예전 같았으면 머리채를 잡았을 거야. 큰형님의 말에 그들은 단체로 까르르거리며 웃어댔고 저는 큰형님이라 말하기도 우스운 그 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무적의 논리에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죠. 너 그러고 치고는 아까 손잡고 거의 울며 애원하던데? 뒤이어 웃기다는 듯 작은 형님이 말했죠. 아우, 그럼 어떻게 당장 내쫓기게 생겼는데. 건방지게 형님인 내가 애원이라 하게 만들고 아우 너무 싫어. 아까 잡은 손 생각하면 역겨워 죽겠어. 이중적인 큰형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라고요.
원래 앞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겐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펼쳐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야, 너 관리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아프잖아. 너 이름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사장님 형님이야. 너네 사장보다 윗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 쪽에 올라온 트러블로 지금 해드리는 거 기계 관리가 조금 따끔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디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기계 관리 받던 작은 형님이 따가웠는지 미리 조심하라 언지해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곧 찰싹하는 소리가 룸을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에 이성의 끈이 끊기는 것만 같았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지금까지 모아둔 사용료 영수증을 뭉텅이채 들고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두 형님은 놀랐는지 토끼 눈을 하고는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간의 사용료 영수증을 면상에 집어 던졌어요. 6천만 원 입금하고 집에서 폐기나 해. 흩날리는 영수증에 손을 저어대던 두 사람은 미쳤냐며 제게 소리쳤어요. 이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옆에 붉게 달아오는 뺨을 문지르던 직원은 전 샵에서부터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친한 동생이었고 저는 똑같이 작은 형님에게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은 되기 싫어 화를 조금씩 사귀며 말했어요. 당신들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주말에 겨우 관리시켜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게다가 내 소중한 직원에게 손도 올리고? 이거 다 CCTV 찍혔어. 6천만 원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관리는 오늘로 끝이야. 너희들은 관리도 그만 멈추고 다음 예약까지 쉬어. 앞으로 내 샵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저는 직원들에게 관리 중인 걸 멈추고 쉬라고 했죠. 하나 둘 눈치 보던 직원들은 이내 룸을 빠져나갔고 두 사람들은 되려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수증을 얼굴에 뿌려대질 않나. 손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라니. 그래 동서,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킨 동서 탓을 해. 그깟 직원 뺨 한 대 때렸다고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길래 이런 갑질을 서슴지 않아 하는 건지 두 사람의 평소 행실이 심히 의심됐죠. 더 이상 말 섞기 싫었던 저는 당장 내 샵을 나가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본인들 자존심도 못지않게 상해 기분이 나빴는지 오라고 해도 안 온다며 시종일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 무리는 룸을 나가 탈의실로 향했고 두 형님은 그 와중에도 룸 앞에 서 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이후 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샵에서 받았던 관리 내역과 CCTV와 연동된 핸드폰 어플을 켜 아까 전에 영상까지 모두 보여드리니 시부모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다 부끄럽구나. 아무리 못 배워 먹었어도 유분수가 있지. 어찌 저런 천박한 짓을. 시아버님도 두 형님에게 노하셨는지 보여드리는 영상 속 두 형님을 가리키며 혀를 찼죠. 뒤이어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대신해서 사과하셨어요. 아휴, 저런 것들을 내 며느리라고. 내가 참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막내 아가. 그 직원한테도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건데요. 저야말로 이런 분란 일으켜서 죄송하죠. 저도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 연락에 뒤늦게 시댁에 온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과 시부모님께 보여드렸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두 형님들이 제 샵을 본인들 샵 마냥 들락거리며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형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것도 제가 겨우 제지시켰던 거였는데 오늘 일은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는지 영상을 보고 당장 형들에게 연락하겠다는 걸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저는 그래도 형님이고 가족이니 사용료 입금하고 저와 제 직원에게 제대로 사과하면 용서는 해줄 의향은 있는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거라며 선언했고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제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이후 작은 방에 들어간 남편은 두 형들에게 전화를 하며 뭐라고 말한 것 같았고 이번만큼은 저도 남편을 말리지 않았죠. 그리곤 전화를 마쳤는지 제게와 저를 품에 안아주며 제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미안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아까 작은 형수에게 뺨 맞았던 사람, 당신이 전에 말했던 그 현주라는 동생 맞지? 맞아. 내가 나서서라도 꼭 현주 씨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동안 두 형수 때문에 당신 마음 고생 많았지?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앞으로 당신 고생시키는 일 없게 할게. 남편의 진심 어린 그 말에 마음이 한껏 놓이더라고요. 저는 고맙다며 오늘따라 더 든든해 보이는 남편의 품을 한 번 더 꽉 안아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났어요. 이후로 두 형님은 돈을 보내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죠. 전 그게 오히려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먼저 6천만 원 입금하시고 당장 저희 직원에게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변호사 통해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짧은 경고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큰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냉큼 전화를 받았죠. 동서, 언제는 가족끼리 돈 안 받는다며? 왜 이제 와서 돈 보내라 마라 협박이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하다고요? 형님이야말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돈 안 받는다고 했다고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관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친정 엄마나 지인들 다 대동해서요? 그건 아니죠, 형님. 특별한 날이나 간절기라 피부가 뒤집어질 때 가끔씩 받으라는 얘기였지. 그걸 누가 그렇게 알아들어요? 어쨌건 저도 제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 직원들이 관리를 해주는 그 공간에서 제 뒷담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고 제 직원들을 무슨 종부리듯 부리신 건 형님들이라고요. 제가 그 돈 받고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간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사용료 입금하시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제 말을 듣던 큰형님은 전혀 반성의 기미는커녕 콧방귀를 끼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만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죄목은 많았죠. 손해배상의 업무 방해, 직원에게 한 폭언과 폭행까지 CCTV 증거자료까지 있어 변호사는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은 두 형님은 그제야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성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화로 말이에요.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이런 큰돈이 어디 있겠어. 예준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이 와중에도 그저 봐달라고만 하다니 도대체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사과에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작은 형님의 사과 전화도 비슷한 맥락이라 전 그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두 아주버님과 형님이 다 같이 제 샵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재수 씨, 우리 와이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비싼 관리를 받아왔으면서 뻔뻔하게 뒤에서 재수 씨 험담이나 하고 내가 옆에서 제지를 시켰어야 됐는데 미안해요, 재수 씨. 당신 어서 재수 씨한테 사과 못해? 작은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어 제게 사과하더니 곧 옆에 있던 작은 형님께 소리쳤죠. 미안해, 동서.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좀만 봐주면 안 될까? 작은 형님도 이어 사과하고 두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하더니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큰형님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막내 동서한테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용료 조금만 할인해 주면 안 될까? 이어 큰 아주버님도 몸을 일으키더니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제게 부탁했어요. 내가 앞으로 와이프 단속 잘할게요. 사용료를 조금만 깎아주면 내가 바로 입금해 드릴게. 이렇게 부탁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한 뒤 그들을 일으켰고 작은 형님은 그때 뺨 때린 제 직원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그들의 사과와 행동들이 모두 진짜라 믿기진 않았죠. 또 언제고 두 형님은 뒤에서 제 험담을 하겠죠. 하지만 제게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시부모님과 든든한 제 조력자 남편이 있어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어요. 하여 사용료를 10% 감면해 주기로 합의를 받고 이후 두 형님은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받은 합의금은 두 형님들 때문에 애써주었던 저희 직원들에게 일부 나누어 보너스로 지급했고 작은 형님에게 뺨 맞아 고생했을 동생 현주에게 조금 더 보태 보너스로 챙겨줬죠. 이후 제 샵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사이다라며 좋아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행한 처사를 후회하지 않아요. 미운 두 형님도 가족이라면 가족인데 법정에서 싸우고 시간 할애하며 힘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재 제 가정은 너무나 화목하고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엇보다 제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제 사연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 가족 간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